안녕하세요. 이모일입니다. 이게 세 번째 설명이에요. 저희가 아침에 한 번 하고 저녁에 한 번 하고 낮에 하는 건데 낮에 제일 많이 와주시는데 오늘 웬걸 비가 오네요. 비가 와가지고 근데 뭐 그래도 이 비를 뚫고 와주셨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논술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모일이고요. 연대 언론홍보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원들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뭐 자기소개는 길게 드리진 않습니다. 아마 대치동 고3 문과학부모님이시라면은 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것도 그리고 목표 되게 명확하실 거예요. 논술에 관심이 있으니까 오신 거죠. 그러니까 문과면은 논술을 해야 한다는 거는 대부분 알고는 계세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과가 대학 가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작고 소중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과들하고 붙는 게 이렇게 유리한 전략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인문논술이 필요하다는 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래도 공부는 잘 안 해요. 논술이 엄청 특이한 전형인 건 아실 겁니다. 인문논술은요 다른 전형과 달라요. 수능을 본원을 봐야 될 계획이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수능 공부를 합니다. 학생부 지원하는 아이들은 전부 다 학생부 내신 공부를 해요. 논술 지원하는 아이들 중에서 논술을 공부하는 애들은 정말 드물어요. 논술은 대부분 아이들이 원서를 쓰고 돈을 내고 시험장에 가고 붙기를 간절하게 원하지만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되게 특이한 전형이에요. 그리고 정말 많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공부를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는 해요. 제가 오늘은 첫 연사기 때문에 왜 논술을 안 하는지 조금 설명 좀 드릴게요. 100이에요. 100은 뭐냐면 진짜로 논술을 하지 말아야 될 100가지 이유가 진짜 많아요. 논술을 하려고 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주변에서 엄청 말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다는 못하고 제가 5가지 뽑아봤는데 경쟁률이 엄청 높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높아요. 모든 전형 중에 가장 높은 경쟁률로 보입니다. 한 60대 1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경쟁률이 높으니까 이거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 되게 많은 건데 그러면은 쉬운 답이 있잖아요. 경쟁률 낮은 데 쓰면 되는 거잖아요. 경쟁률 낮은 게 뭐가 있죠? 학생부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쉬운 거 두고 왜 높은 경쟁률을 갖다가 굳이 감수하라 할까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서울이고 파리인데 14시간 걸려요. 진짜로 말 그대로 죽을 만큼 멉니다. 한번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2가지가 있어요. 1등석이 있고 이코노미가 있습니다. 여기 딱 봐도 죽고 왔죠. 그렇죠? 근데 여기 타는 사람들이 이코노미를 타면서 여기 좁으면 어떡하지? 1등석 탈까? 이런 고민하진 않아요. 이유가 있거든요. 1등석은 안 타는 게 아니고 못 타는 거예요. 여행 경비를 갖다가 충분히 마련했다라면은 똑같이 파리를 갈 때 편하게 1등석 타고 가는 거고 또 그 사람과는 다르게 경비가 조금 적게 모였다면은 파리를 가기 위해서는 이코노미밖에 대안이 없어요.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입시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수시로 가는 대학입니다.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학생부가 있고 하나는 논술이 있어요. 이거 하면 좋은 거잖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죠? 근데 내신이 안 좋거든요. 우리 애들이 전부 다 내신 1, 2등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신을 꾸준히 쌓아가지고 1등석을 탈 만큼 혹은 학생부를 쓸 만큼 내신 예쁜 친구들은 일로 가는 게 좋은 전략이고 그 다음에 근데 내신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은 논술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좁아서 불만이다. 그러면 파리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우리가 제주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논술 경쟁이 높은 건 사실인 건데 낮은 경쟁률을 본다면 사실 학생부가 맞는 겁니다. 다만 학생부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논술을 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거부한다면 그 뒤에는 파리 안 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경쟁률은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경쟁률이 높다라고 불평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왜? 내신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제일 좋은 전형이다. 다만 조금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타든 파리는 가요. 11월에 시험 보고 12월에 대학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좀 험난하긴 해요. 논술은 귀찮은 전형이기도 해요. 강의하고 한 강의 듣고 글 쓰고 첨삭받고 갈금당하고 또 쓰고 또 갈금당하고 엄청 힘든 일이긴 한데 이 과정을 거치면은 대학 가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 높은 거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인 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길이긴 합니다. 2번째 없애버릴게요. 글짓기 못해서도 걱정 되게 많이 하세요. 우리 애가 글을 못 쓰는데 우리 애가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 하는 건데 자 글짓기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작년 프랑스 바칼로레아 수학 시험 문제였어요. 학문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이게 끝이에요. 재심은 없고 시간 4시간 줬습니다. 이게 글짓기예요. 이거는 학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거라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정말 몇 년간의 기본적인 교양 수양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글짓기예요. 반면에 우리가 보는 건 글짓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보는 시험 문제들이에요. 작년 성대는 지문 4개를 분류하고 요약하라 그랬어요. 40분. 경희대는 지문 6개를 분류하고 요약하라 그랬어요. 30분. 외대는 지문 6개를 분류하고 요약하라 그랬어요. 25분짜리 문제였어요. 이게 우리가 보는 시험 문제예요. 보시다시피 학교가 달라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정형화된 문제라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한정적이고 재시문 나오는 거고 첫 단락에 못 쓰고 2번 단락에 못 쓰고 첫 문장에 못 쓰고가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이건 정답이 있는 시험이에요. 누가 잘 보냐? 이거는 기본 교양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독서가 필요한 겁니다. 사고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대학이 진행하는 설명회에 가보시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머님들께서 출제위원장한테 어떻게 하면 논술을 보냐라고 물어봤을 때 출제위원장이 독서하세요. 그런 말 거의 안 해요. 지금부터 열심히 독서를 하면 우리 아이는 아주 꾸준하게 독서를 하고 기본을 닦아서 2030학번이 되거든요. 내년에 못 갈 거예요. 오래 걸리는 겁니다. 교수가 다 뭐라 그러냐?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라 그래요. 정답인 거예요. 기출문제를 100번 풀어보면 잘 풀 수 있는 문제예요. 200번을 풀어보면은 100번 푸는 것보다 잘 풀 수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요, 얘네 시험 끝나면은 정답이 공개가 안 돼요. 그냥 전국적인 토론이 일어나는 거죠. 정답이 없는 거예요. 얘네 시험 끝나는 순간 대학에서 모범 답안을 발표하는 겁니다. 똑같이 쓰면 붙는 거예요. 다르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험인 거예요. 이거는 그짓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은 누구나 붙는 게 가능한 시험이 되는 겁니다. 이 논술이 되게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있는 건데 되게 굉장히 단조롭고 기계적인 방식인 겁니다. 입시는 낭만이 되게 힘들어요. 주관성이 배제돼 버리고 논술은 이런 문제들에서 자기 생각 쓰면 바로 광탈이에요. 바로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글 쓰는 과정에서 배경 지식을 쓴다. 바로 광탈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은 지문 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건 그짓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답을 찾는 겁니다. 답은요. 많이 풀어본 애들이 기계적으로 잘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도 중요하진 않고 문제가 어렵다고 하시는 건데 문제 어렵죠. 논술 어렵습니다. 근데 딴 거 해보셨잖아요. 내신도 해봤잖아요. 어렵잖아요. 수능도 해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논술도 어려운 겁니다. 논술 쉽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다 어려운 문제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모든 전형의 문제가 다 어렵긴 하지만 인문논술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가장 큰 부분이 있어요. 경쟁자가 약하다는 겁니다. 인문논술은 아시다시피 전국권 애들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전국 1등은 수능하면 전국 1등과 경쟁해야 돼요. 내신은 전교 1등과 경쟁하거든요. 전국권 수능 애들은 논술하지 않습니다. 전교권 내신은 논술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학업의 상위, 쉽게 말해서 1부 리그에 있는 상위 애들은 전부 다 학생부로 대학 가는 게 기본이에요. 걔는 학생부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잘하는 애들 어디로 빠지냐? 수능으로 빠지는 거예요. 논술은 대부분 비슷해요. 내신이 안정적이거나 수능이 예쁘면 논술하지 않습니다. 논술은 경쟁자가 강하지 않아요. 논술은 중하위권 전형인 겁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강하지 않다는 게 아주 좋은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경쟁자가 약한 건 좋은 건데 좀 슬프죠. 우리도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슬프긴 한데 현실적으로 되게 좋은 전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가속화시킨 게 뭐냐면은 서울대 전형이었어요. 서울대가 논술을 빼버렸잖아요. 논술이 날아간 순간 서울대가 빠져버린 순간 모든 서울대뿐만 아니고 연대, 고대 문제들의 수준이 엄청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지원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서울대 갈 생각이 있는 상위권 애들은 논술을 쓰지 않아요. 서울대들이 빠져버리는 거고 또 본인이 서울대 자원은 아닌데 본인이 서울대 자원이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도 빠져버려요. 상위와 차상위가 다 빠져버립니다. 논술은 경쟁자가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더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경쟁자가 약하다는 건 큰 장점이 되는 겁니다. 게임에 이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정말 잘하거나 이건 어려운 길이에요. 또 하나 쉬운 길은 뭐냐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경쟁자가 약한 그라운드를 찾는 겁니다. 논술은 경쟁자가 강하지 않아요. 논술은 3부 리그예요. 논술은 그래서 지금 준비해서 꽤 해볼 만한 전형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구나. 시간이 없단 말 되게 많이 하시는데 객관적으로 전 애들이 얘기하거든요. 시간 없다 그러면은 진짜 불어서 물어봅니다. 너 시간이 진짜 없어 물어보거든요. 애들 시간 있습니다. 시간 충분히 있어요. 등급 보면 알아요. 진짜로 논술 4시간 하거든요. 일주일 논술 4시간이 아까워서 분초를 다퉈서 공부를 했으면 그 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등급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진짜 빠듯한 애들은 시간이 없다. 그런 애들은 진짜 1, 2등급 다 찍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논술하는 친구들이 우리 반 애들 중에 평균 수학이 4.5등급이에요. 얘네가 시간이 부족하다. 사실 시간이 부족하진 않아요. 심적 부족함은 있어요. 뭐냐면은 수능도 못하고 내신도 못하는데 논술 해야 되나? 라는 심적 압박은 있는데 물리적인 절대적인 시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진짜 많이 놀아요. 시간 남는다는 거는 본인이 알고 어머님도 아세요. 4시간을 빼지 못할 만큼 바쁜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사실 핑계예요. 우리가 만약에 논술이 취미 생활이면은 시간 없으면 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취미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먹고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입시잖아요. 그러면은 4시간 낼 수 있는 건데 우리 아이들 진짜 시간 많습니다. 그래서 4시간을 못할 만큼 빡센 애들은 별로 없어요.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작하기 늦단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대학 가는 길에 3개 있어요. 학생부, 수능 논술 있는 건데 학생부는 10분의 1이에요. 왜냐면은 학생부는 총 5학기가 반영이 되는 거고 학기별로 중간 기말이 있잖아요. 총 10번 반영이에요. 그중에 9번 끝났습니다. 남은 게 1번이에요. 한 번으로 바꿀 수 있는 폭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부는 X라고 친 거예요. 이건 끝난 게임이에요. 두 번째. 수능은 6학기 공부하는 거죠. 3년. 5학기 끝났고 한 학기 남았어요. 6분의 1 정도의 변폭이 있습니다. 변동이 없는 건 아닌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 논술은
가장 많이 준비하면은 1년 준비하는 거고 지금은 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준비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논술을 공부하는 아이들은 전체 지원자 중에 절반이 안 돼요. 한 20% 정도 봅니다. 그럼 30%는 언제 오냐? 여름에 와요. 여름에 육모 성적표 받으면은 인생이 녹록지 않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럼 여름에 옵니다. 그다음 50%는 언제 오는 거냐? 논술 지원자 절반 이상은 수능 끝나고 와요. 목요일날 수능 보고 수능 볼 때 직감을 해요. 그 전에 공부를 안 하거든요. 왜 공부를 안 하냐? 설마내가 논술 보러 갈까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하다가 11월 13일 날 오전 11시쯤 되면 논술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오후가 되면 논술을 봐야겠다는 확신이 들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에 반성하고 금요일 날 열심히 하루 미친 듯이 공부하고 토요일 날 시험 보러 가고 그리고 떨어져요. 이게 논술의 아주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논술 지원자 중에 절반 이상은 수능 끝나고 와요. 그리고 6만 원 내고 캠퍼스 투어하고 집에 가는 겁니다.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논술은 남은 전형 중에서 지금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거 유일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그래서 제가 좀 크게 논술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이유들을 보여드렸는데 크진 않아요. 근데 해야 될 이유는 되게 명확해요. 단순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신 잘하면 논술 필요 없습니다. 내신이 좋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데 가기 위해서 논술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이었고 1은 뭐냐면요. 속도는 따라가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좀 빨라도 발음은 좋은 편이거든요. 자,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요. 대치동 마감 1순위예요. 지금 제 시간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는 마감 임박 이용이 끝났어요. 마감이라는 게 대치동에 논술 마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건데 저만 마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5명 마감, 7명 마감 이런 마감 말고 진짜 물리적으로 강의실에 차서 마감하는 건 저밖에 없어요. 인문 논술은 정기반이 마감이 되는 강의가 아니에요. 저도 작년에 못했어요.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문 논술 강사가 아무도 걸어가지 못했던 길을 제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긴 끝났고 좀 있으면 여기 끝날 거고 여기 끝날 거예요. 그리고 여기랑 여긴 조금 여유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감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마감이 되는 거냐? 되게 단순해요. 많이 보내면 돼요. 많이 보내면 한 명 보내면 걔가 최소한 3명을 보내주는 겁니다. 동생 보내주고 그 다음에 후배 보내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친구도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진짜 몇 명 붙여버리면 진짜 많이 보내주거든요. 시장이 엄청 냉혹합니다. 시장은 되게 단순해요. 결과에 아주 기민하게 반응합니다. 많이 보내면은 많이 와요. 이게 제 지금 대치동 마감 1순위고요. 두 번째가 저는 모든 학생과 매주 한 번 대면을 해요. 인원이 전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어떻게 매번 만나냐? 첨삭을 제가 2번 진행하거든요. 1차 첨삭은 담임생이 봐주시는 거고 2차 첨삭은 한 번 봐준 첨삭에 대해서 다시 쓰기를 써오면은 그게 예쁘게 조정이 되는지를 제가 보는 시간이 있어요. 2차 첨삭인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원서 상담 제가 할 겁니다. 제가 작년에 상담을 350명 했거든요. 8월 말 9월 초에. 올해는 500에서 600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다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상담만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의 원서 상담까지 제가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였지? 세 번째는요. 수강생 데이터베이스인데 지금 6월 되니까는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작은 학원들에 다니다가 저한테 오는 애가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글을 잘 쓴단 말은 들었는데 진짜 잘 쓰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어플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점수 나오고 100분이 나오는 건데 이 100분위를 보면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고 그 아이의 위치를 가지고서 나중에 원서를 쓸 겁니다. 실력에 맞춰가지고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성적표가 신뢰도를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점수가 필요 없어요. 100분위 가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 쉬우면 점수 올라가거든요. 무조건 100분위가 필요해요. 또 하나 100분위가 신뢰를 가지려면은 모집단이 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인문논술 강사 중에서 가장 큰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400명이거든요. 6월에 400명 가진 강사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선이거든요. 가장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원서를 쓰게 될 거예요. 네 번째가 저는 저 인문논술 강사처럼 생겼나요? 저 어디 가도 다 수학 강사라 그래요. 항상 수학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원래 이과 나와서 공대 다니다가 기계과였거든요. 근데 다니다가 언론 쪽 하고 싶어서 저는 문과로 바꾼 케이스였기 때문에 수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요 인문과 수리와 이런 걸 다 제가 진행을 해요. 마지막은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주일에 한 타임 진행합니다. 저는 끝나고 나서 삼사그 갔다가 여러 번 해주고 숙제 내주고 이거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4시간 동안에 엄청 타이트하게 진행을 합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강사가 어떻게 강의하는지 궁금하시죠? 설명이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강의해요. 그리고 설명이 하는 거 보면 강의가 바로 보이긴 하거든요. 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합니다. 애들이 복습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강의실 문 닫고 나가면 논술하지 말고 수능하라 그래요. 국어, 영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수학하라 그래요. 왜? 우리 애들 수학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할 게 많기 때문에 저는 논술 과제를 내주진 않습니다. 대신에 4시간 동안에 정말 타이트하게 나갑니다. 아이들이 딴학원 듣다 온 애들이 얘기하는 거 따르면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들어본 강의 중에 밀도가 가장 높다 그래요.
엄청 타이트해요. 힘들 겁니다. 근데 얻어가는 건 되게 많아요. 예습 없고 복습 없고 과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에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진짜 많은 아이들이 붙여왔지만 과제를 낸 적은 없었어요. 딱 4시간으로 모든 걸 끝내왔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요건 제가 전 강사지만 아이들을 보는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 연대 시험장이었어요. 연대는 아주 좋은 학교예요. 밝고 화사하죠, 그렇죠? 좋은 학교예요. 여기 구지구지한 학교가 있어요. 어두워요. 주변에 사람이 없죠. 고대 처자가 높아가지고 시험장에 애들이 몇 명 없었어요. 뒤에 형한 거 보이세요? 처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시험장에 못 왔습니다. 어떤 어머님께서 찍어주셨던 사진이요. 감사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였어요. 저 연대 시험장에 15년째인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고대도 가고 있어요. 그 다음이 시험이 3시예요. 3시인데 제가 11시 반에 갑니다. 진짜 많은 어머님들께서 아마 위에 형이나 오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절박한 심정으로 거기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짜 많이 오세요. 그리고 시험 보는 날은 가족 화합의 날이에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전 여친 다 와요. 제 자리 저희 할머니랑도 친해요. 컴사 파는 할머니. 거의 10년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자리입니다. 저 자리가. 연대 정문앞 왼쪽 계단 위 매년 나가고 있어요. 진짜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응원합니다. 웃기는 녀석도 있었고 녀석은 통통해서 오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한참 쉬다가 올라갔어요. 신촌에 가서 좀 멉니다. 진짜 많은 친구들을 만나요. 진짜 많이 만납니다. 잘 안 보이는데 진짜 누가 보면 선거운동하는 자일 거예요. 모두가 만나고 인사하고 격려해 줍니다. 이게 수험생이에요. 무섭죠? 저렇게 와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붙습니다. 알면허술은 어려워요. 알면허술은 강의도 하고 첨삭도 하고 상담도 하고 시험장에까지 가서 응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 1년 동안 가르쳤는데 시험 잘 보고 하라고 말로 끝내긴 되게 힘들어요. 늘 찾아갑니다. 좀 바보같이 나왔죠. 애들 저 만나면 되게 좋아합니다. 1년 동안 봤던 사람 저 무서운 공간에서 만나는 건 큰 위안이 되긴 하거든요. 아이들도 만나지만 저한테 되게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면 아이들이 와요. 되게 기본적인 부분인 겁니다. 마지막 시트인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어머님들도 저보다 인생 많이 살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분야에 정점을 찍은 사람은 달라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차피 논술을 해야 될 거라면 늘 최고의 강사 시작하는 거 권해드립니다. 밑함 시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쪽은 여력이 있고 그다음에 여름에 연대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 참고하셔서 오늘 말씀드린 만큼 빨리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좋은 강사 시작해서 올해 꼭 좋은 성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현경 논술 강사입니다. 요게 이제 제 브로셔이거든요. 요거 좀 확인해 주시면 저에 대한 얘기들 좀 정리해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합격 수기들 모아놓은 겁니다. 물론 합격한 학생들 합격 수기를 전부 다 모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써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한번 읽어보게 하면 공부 동력을 자극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문과생 입시의 핵심인 그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략한 전형 소개와 그리고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7월 이후에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요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강대 철학과 석사를 졸업하고요. 그리고 중계, 그리고 목동, 그리고 대치 이렇게 주요 학군지에서 아이들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 프로필이니까 요거는 이제 겨울에 설명했었던 사진입니다. 저는 이제 문과 고3 학생들 다관왕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강사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그러한지 오늘의 좀 설명을 통해서 아시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크게 요 세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원하는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최저 조건이 다양하다는 지점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수능보다는 원하는 대학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최저가 워낙 아래에 있고 논술의 경우에는 그리고 최저 조건이 아예 없는 학교도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클 거예요. 특히 육모가 끝난 지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낮다는 겁니다. 논술 100%도 많이 있고 그리고 반영된다 하더라도 실질 경쟁률도 워낙 낮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전형에 비해서 다른 과목, 특히 수학이나 영어 같은 과목들 생각을 해보시면 논술은 선행학습이 사실상 거의 없는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원하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최저 조건을 이렇게 다 펼쳐서 놓았거든요. 최저 없는 그 인서울권 학교부터 최저 없는 연대까지 이렇게 다 펼쳐 놓았는데 아마 가장 많이 관심이 가실 부분들은 이렇게 최저가 있지만 과목을 특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일 것 같아요. 고3 문과인 경우에는 수학에 자신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과에서 문과적으로 조금 시험을 볼까 하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국어라든지 영어가 좀 자신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이렇게 2개 합 4, 5나 3개 합 6, 7처럼 4개 영역 중에서 특정 과목만 골라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논술 전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이제 한눈에 보시라고 이렇게 놓은 거고 요 내용은 가지고 계신 논술의 길에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져가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지금 보시면서 따라오실 수 있게 제가 페이지 좀 안내를 드리면 논술의 길에 11페이지를 펼쳐보시면 거기 논술 전형 방식과 그리고 최저 조건들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내용들을 따라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네, 요게 이제 그 11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되게 유사한 내용인데요. 전형별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입니다. 보시면 논술 100%인 학교가 정말 많죠. 그리고 내신이 10%에서 30%까지 반영된다 하더라도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낮습니다. 그거는 그 논술의 길에 15페이지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등급별로 몇 점씩 받는지 이렇게 다 점수가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딱 특정해서 6등급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논술 100%인 학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는 15페이지입니다. 논술의 길에. 네. 그 논술 100%인 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내신의 등급 간 격차가 거의 없죠. 그렇죠. 네. 그거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항상 보여드리면서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낮다라는 거를 좀 체감하게 해드리는데 요거 보시는 방법 아시겠죠? 네. 그리고 유형도 다양합니다. 논술 전형은. 그렇죠? 그래서 이 유형이 다양하다는 측면이 뭐냐면 이렇게 약수령처럼 본격적인 인문 논술이 아니어도 논술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 전형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언어 논술만 있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언어 논술하고 수리 논술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언어 논술과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조건이 있으니까요. 자녀가 특화된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해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더 내신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신이 2.5에서 3.5 요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교과나 종합으로 인서울이 불가능하지는 않죠. 그래서 요 정도 등급을 받는 이거 일반고 기준입니다. 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논술을 상향용으로 쓰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내신 3.5에서 6.0 정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이 학생들은 사실 논술로 안정, 적정, 상향을 모두 작성해야 한다는 거, 원서를 쓸 때.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논술 지원 예시를 토대로 방금 말씀드렸던 거를 적용을 좀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6월 학평에서 국어 3, 수학 4, 영어 3, 사탐 2, 3을 받은 학생을 지금 전제로 했거든요. 이 경우에 이 학생은 2개 합 5, 3개 합 8, 요게 적정인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인 경우에는 3개 합 8인 홍대나 2개 합 5인 5인 건경, 동세, 숭숙 요런 학교들이 적정 학교입니다. 근데 논술을 쓰는 건 희망대학을 쓰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딱 적정 학교만 쓴다는 건 좀 아쉬우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육모에서는 맞추지 못했지만 앞으로 맞출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한두 개 정도는 상향으로도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보다 상향이라고 한다면 2개 합 4나 3개 합 7 정도 되는 학교들. 그래서 외대나 서강대, 한양대 요런 학교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서를 주로 쓰고요. 그런데 혹시나 수능에서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재수를 시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상황에서는 안정도 저는 원서를 쓰라고 좀 제안을 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지금 안정은 그 바로 밑에 최저는 2개 합 6이나 7이거든요. 근데 2개 합 6은 국민대랑 항공대 이렇게 몇 개 대학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2개 합 7이나 최저 없는 학교들을 제안을 한 거죠. 여기 보시면 성신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혹은 남녀공학으로는 광운대나 단국대 같은 학교들. 제가 저기 3, 4, 3, 2, 3을 말씀드렸는데 저게 이제 정시로 생각을 해보면 동덕여대 비인기학과 추합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시에서 만약에 저거보다 안 나왔다라고 하면 논술로 여기까지 쓰는 게 결코 수시 납치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을 좀 분산해서 원선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설명회 할 때마다 요거를 예시로 많이 드리는데 요거 말고 조금 더 상향인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합 6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대나 성대가 적정이 되는 거고 요 2합 5라든지 3합 7 요런 학교들이 조금 안정으로 원서를 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꾸준히 4합 8이 맞았다. 그러면 요런 학생들은 사실 연고 성원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더 펼쳐서 설명하기 좋은 요 등급대를 특정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 이해가 좀 되셨나요? 요렇게 이제 원서를 쓰시는 건데요. 그래서 저렇게 원서를 쓰고 나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름방학 현재 요때는 실전편 수업입니다. 보통은. 실전편이라는 건 뭐냐면 그 대학 기출들을 풀세트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미 어느 학교 쓸지가 거의 결정된 상태거든요. 여름방학은. 아니면 7월달, 8월달 순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에 우선 어디 쓸지에 대해서 지원 계획은 나온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를 실제로 써봤을 때 지원 가능한가, 해볼 만한가, 선생님의 판단과 자기의 판단이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탐색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7월달, 8월달에는 기출 문제를 풀세트로 풀면서 내가 이 학교에 지원할 만한가 요거를 탐색하는 기간. 그리고 나서 이제 2학기 때, 요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원서를 이미 썼기 때문에요. 9월달 둘째 주에 원서를 쓰거든요. 그래서 원서를 쓰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원서 쓴 학교에 이제 대학별 수업을 듣는 거죠. 거기 오늘 이제 받으신 자료들에서 보면 지금 대학별 수업으로는 연대 수업만 지금 안내가 됐잖아요. 그거는 연대가 일정이 빨라서예요. 연대는 9월 27일 날 봅니다. 너무 빨리 보기 때문에 연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파이널 수업을 조금 일찍 여는 거고요. 다른 대학들 파이널 수업은 다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실전편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이제 요거를 좀 안내를 드리면 제가 이제 여러 수업이 있거든요. 여러 수업 중에서 한 9회차인 경우도 있고 10회차인 경우도 있어서 그냥 우선 9회차로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9회차 중에서 7월달 1, 2, 3회차에는 동국대, 외대, 중대처럼 한 500자 내외의 독해 중심형 학교를 풀게 해요. 그리고 또 4, 5, 6회차에는 그 숭실대, 홍대, 서강대처럼 800자 내외의 독해 중심형이지만 제시문 간 관계 파악이 조금 더 심화된 요소를 파악해야 되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그런 문제를 풀게 하고요. 그리고 7, 8, 9회차에는 건대나 성대나 고대처럼 자기견해형이나 분량이 많은 학교, 천자 내외이거나 분량 제한이 없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확실히 1회차부터 9회차까지 가는 동안 유형 난이도도 높아지고 같은 유형 안에서도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거나 최저가 조금 높아지는 순서로 제가 지금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7월, 8월 동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고 나면 자기 실력에 대한 좀 객관화가 돼요. 학생 스스로도. 아, 나는 이렇게 짧은 글쓰기가 좀 맞구나. 나는 좀 중간 정도 글쓰기, 심화독해, 재심 간의 연결 분석을 더 잘하는구나. 아, 나는 자기견해형이 더 잘 맞네. 이런 판단을 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저하고 상담한 내용의 방향성 안에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원서를 어디 쓰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수업은 보통 이렇게 이루어져요. 보통. 그래서 첫 시간에 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강의 설명한 내용에 부합하는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첨삭하고 해제하는 이 방식. 그래서 아까처럼 학생들한테 적합한 학교를 제안하고 상담하고 실제로 그거를 풀어보게 해가지고 원서 카드가 누락되는 거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최적화해서 원서를 쓰려면 이제 밀착해서 상담해야 되고 밀착해서 첨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베테랑 첨삭 선생님들과 제가 같이 직접 1대1 첨삭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학생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에 대해서 M스위치에다 다 기록을 남겨놓고 나중에 상담할 때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학교 제안을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첨삭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가장 최장의 경력 그리고 최고의 학력인 선생님들이셔서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생님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가지고 계신 브로셔 중에서 요거에서 좀 펼쳐봐 주시면 제가 거기에 여름방학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2026 대비 2027 대비 이렇게 다 써놓은 거 보이시죠? 2026 대비는 당연히 고3 수업이고요. 2027 대비는 고2 수업입니다. 고2 수업은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설명회를 진행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오시면 좋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네. 요 내용들이 지금 요 안에 잘 담겨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커리큘럼의 방향들이. 그래서 요 내용들을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그 수업 시간표 안내에선 정원 어씀이라고 써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응답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브로셔하고 펼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브로셔에 있는 그 수업들 모두 다 대부분 다 여름방학 때는 제 반의 경우에는 25명 내외 정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마칠 때쯤 되면 이렇게 계속 저희가 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한 30명 내외 정도의 학생들을 수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이널 수업에서는 대학의 인기도나 아니면은 같은 수업이 몇 개 겹쳐져 있느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인지하고 우리 자녀에게 적합한 수업이 어떤 건가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드린 말씀들의 결과 결국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다. 요거를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낮다는 걸 이 합격생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내신 다 4, 5, 6등급인 학생들인데 뭐 성대, 이대, 외대, 경희대, 숙대, 홍대 모두 다 합격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하나만 합격하기도 쉽지 않은데 고3 학생들이 지금 2개, 3개 이렇게 합격하는 거 보이시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연습하면 가 닿을 수 있는 그런 훈련 체계가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기 맨 위에 성균관대 사회학과 최초합 저기는 지금 114대 1이었습니다. 최초 경쟁률이. 근데 실제 경쟁률은 그거의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학생들이 그만큼 최저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상향 적정 안정으로 위험을 분산해서 원서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 학생들 중에서 저기 위에 4명 정도의 학생은 아까 드렸던 그 합격 수기에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논술 전형을 어떻게 활용했는지까지 써놓고 있으니까 그거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저 성대 붙은 학생은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최저가 높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보면 1, 2, 3, 1, 3이죠. 근데 저 정도면 정시로 성대 사회과학계열 최초합은 못하죠. 하지만 논술과 정시가 계속 꾸준히 같이 상승한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을 되게 잘 활용한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에서는 맞췄지만 막상 수능에서는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으로 넣었던 최저 없는 학교만 합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처럼 육모가 워낙 쉬웠던 경우에는 너무 원서를 희망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거를 좀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보통 여름방학 때까지 함께 했었던 그 100명 중에 합격한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저게 전수조사한 게 아니고 저한테 자발적으로 연락을 온 거니까 최소 25명 이상은 합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논술이 상향 전형임을 고려하면 굉장히 높은 합격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찍 시작한 학생들만 합격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파이널 수업 한 번만 들었는데 성대 경영학과 합격한 학생이에요. 이 친구가 유튜브에 직접 올린 거를 다른 학생들이 제보해줘가지고 제가 여기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학생들이 수줍어서 합격 사실을 강사한테 다 연락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최소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제 시작하냐 보다도 자기가 얼마나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결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인지하셨으면 하는 걸 위해서 이제 이런 걸 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 수업 듣고 자기가 합격했다. 전에 전혀 몰랐던 부분들이다. 물론 이런 학생은 본인이 원래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업을 듣고 가느냐 안 듣고 가느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 4가지 정도를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는. 모집 요강을 당연히 반영해서 원서 작성하셔야 되고 상향 적정 안정으로 위험을 분배해서 원서 작성하셔야 되고 원서 접수만 집중하고 공부하지 않는 거 진짜 안 됩니다. 고대 쓰면 자기가 고대 벌써 붙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공부가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다시 쓰기를 하든 과제로 하든 다시 쓰기는 중요합니다. 수능에서 오답 정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논술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습. 지금부터는 요 4가지를 되게 주요하게 생각을 해야 실패 없이 논술 전형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브로셔에 여러 수업이 있지만 제가 지금 대치 미탐에서는 금요일에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지금 안내를 드렸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그 상담지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희망 가능한 시간 써주셔서 오늘 이따 질의응답 시간과 상담 시간을 활용해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에서 더 확장된 질문들 해주시면 오늘 시간 되게 알차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선생님들도 많이 남아 계셔서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전달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여러분. 저는 인문 논술 강사 이한계라고 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박수를 강요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저는 그 인문 계열 중에 사회 상경계나 경영 계열에서 언어 논술 외에 또 수리 논술도 출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수학에 강점이 있다, 혹은 경영 경제 계열이나 사회 계열에 진학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런 경우는 일부 대학의 수리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리 논술이 어떤 방식 출제되는지 아실 필요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자는 굉장히 유용한 거죠. 강사들이 밤새서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보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대학마다 논술 전형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수시원서 쓸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해야죠. 17페이지 펴 보세요. 인문논술 출제 형식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언어 논술만 내는 대학이 있고요. 영어 제시문도 내는 대학,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언어 논술, 그리고 영어 제시문, 수리 논술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요 밑에서 2번째가 주류일 것 같아요.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을 같이 내는 대학이 있습니다. 주로 어느 대학들이냐면 상위권과 중위권 대학들이 특히 사회 상경계나 경영 경제 계열에서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을 모두 냅니다. 그 밑에는 약술형 논술입니다. 이건 그냥 국어 수학 문제 푸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물론 책자에도 있습니다만 수리 논술의 출제 영역과 난도를 소개한 거예요. 공통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약술형은 설명 안 할게요. 대부분 수학, 수학 1, 2, 확통까지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양대 같은 경우는 미적분과 기하를 출제 범위에 넣었지만 실제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건국 같은 경우도 수학, 수학 1, 2 확통을 내죠. 자, 이 세 개 대학은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논술과 연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수리적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계산 과정을 통해서 수리적인 사고 능력을 확인하는 거다. 수리 논술의 계산 과정을 모두 썼는데 마지막에 답이 단순한 실수나 오류를 통해서 수치를 잘못 썼다. 그것이 감점이 절대 크진 않은 겁니다. 중요한 건 계산 과정이 논리적으로 전개되었는가. 근데 얘네 세 개 대학을 보면요. 그냥 수학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난도가 상중상이라고 돼 있죠. 어렵습니다. 한양대.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으로 보면요. 절대적입니다. 수리논술과 언어논술이 50, 50인데 실질적으로는 수리논술이 당락을 결정한다. 언어논술은 한 600자짜리 글인데요. 웬만하면 점수를 후하게 줍니다. 하지만 수리논술은 평균 점수를 보면요. 합격자 평균 점수를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등급 초 이상, 2초나 1등급인 학생들이 노려볼 만하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사회 상경계, 특히 이 상경계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몇 대 1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한양대, 상경. 2로 시작해요? 20 몇 대 1 아닙니다. 200 몇 대 1이에요, 대부분. 근데 올해 3합 7로 바뀌었기 때문에 경쟁률은 좀 떨어질 거예요. 100대 1 수준으로 떨어지겠죠. 그래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 20통계 왜곡이 있을 20통계를 통해서 올해 지원할 때 이제까지 데이터 중에 경쟁률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는 아닐 거고요. 다만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상경계 가려고 해. 그리고 언어 논술에 부담은 있어. 그런 경우에는 수학 실력만 훌륭하다면 1등급 2초 정도 찍는다면 써볼 만하다. 그리고 중앙대는요. 영향력은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대 같은 경우 3합 6을 요하잖아요. 물론 영어는 1, 2등급 다 1등급 인정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3합 6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텐데 여태까지 20통계를 보면요. 3합 6을 절반 이상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합 6의 조건이 어렵긴 한 거예요. 근데 수리논술 문제가 쉬워요. 중앙대 지원한 학생 중에. 설마 중앙대 지원 학생이 3합 9 이런 애가 지원할까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한양대는 누구나 지원했었잖아요. 작년까지는. 그래서 중앙대는 어느 정도 수능 성적이 걸러진 학생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중앙대는 수리논술 웬만큼 다 풉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높진 않다. 건국대는 절대적입니다. 한양대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입니다. 일본 문항은 통합으로 요새 바뀌었죠. 계열 명칭이. 일본 문항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혹은 아이들이 점수 편차가 없습니다. 수학에서 결정됩니다. 언어 논술 40, 수학 60입니다. 상이라고 썼는데 실질적으로는요. 한양대에 비하면 쉬워요. 근데 지원한 학생들 대비했을 때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대와 경희대는요. 연대 좋죠. 연대 좋습니다. 하지만 인문계 선발 인원을 생각해 보시고 논술 전형 준비한 아이들 수를 생각해 보시면 연대는 실력도 중요하고요. 시험 전날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글도 잘 써야 되지만 시험장 가서 그 실력 이상의 것을 실력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만큼 잘 써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얘네는 더 어렵습니다. 수학 1, 2 확률 통계, 연계, 언어 논술. 언어 논술 문제가 수리적 계산과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수업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난도는요, 중1이라고 했지만 실제 연대 지원 학생 중에 물론 수능 최저 없으니까 옆집에 그죠? 옆집 아주머니의 골치 썩는 아들 녀석도 시험장 갈 수도 있습니다. 최저가 없으니까. 그런데 연대 보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논술을 웬만큼 잘 쓰는 애들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대를 목표로 한다는 거는 그만큼 가능성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수리 문제가요, 쉬워요. 한 3등급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대 응시한 애 중에 수리가 어려웠어요, 이런 아이들은 없어요. 없습니다. 수리 때문에 연대를 기피한다? 말이 안 되고요. 그건 그냥 실력이 없어서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희대는요, 도표 그래프를 주고 해석하라고 일단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수리적인 계산이 아주 간단한 거 한 줄, 두 줄짜리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1차 방정식 정도, 2차 연립방정식 정도 푸는 걸로 대체 그런 유형의 문제 정도로 수준이 매우 낮다. 그래서 여기는 수리논술이라 말하기 좀 어렵다. 여기는 오히려 수리적 계산을 논거로 해서 언어 논술의 유형에 답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수리 논술의 영역이 작습니다. 그리고 난도가 당연히 낮죠. 간단한 계산이니까. 자, 그리고 숭실과 이화는요, 경제학을 냅니다. 경제학에 나오는 개념들을 제시문을 통해서 보여준 다음에 그와 관련된 수리적 계산을 내는데요. 두 개 공통적 특징은 경제 함수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방식을 낸다. 그래서 경제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에 따라서 수리적 계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얘는 좀 어려워요. 무차별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쉽거든요. 근데 아이들 의외로 못 써요. 왜냐하면 경제 함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시문에 있는데도요. 제시문에 있는 정보를 해석한 능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답답한 거죠. 경제 함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어렵게 느끼더라. 그래서 여기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가 경제를 사탐으로 선택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쓰는 게 좋아요. 반드시. 왜냐하면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경제 함수가 나오고 그와 관련된 제시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개 학교는 그래서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약술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는 대학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리적으로 계산해라. 근데 그 수리적 계산의 과정이 논리적인 과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요 출제 유형은요.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근데 여기 보면 걱정되신 게 이런 거죠. 우리 아이 미적 나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학부모님들 분들 자녀분들 중에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과인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미적은요. 2학년 2학기 때 수투에 보면 미적분 있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 나오고요. 우리 아이가 미적 선택에서 확률을 잘 몰라. 근데 확률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알고 있어요. 1학년 때 경우의 수 배우죠. 그죠? 2학년 때 수완에서 수열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확통에서 나오는 빈출 개념이 조건부 확률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유형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 아이가 미적을 선택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중앙대를 가고 싶어 해. 그런 경우는요. 중앙대는 수능 끝난 그 다음 주에 있잖아요. 그때 공부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근데 한양대 지원하는데 이과인데 미적을 선택했어. 그건 좀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확통을 내기 때문에. 확통도 한양대니까 변별력이 어렵게 내겠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대략적인 그 출제 영역에 대한 수학 개괄인데요. 보시면 요 배점 보시면 붉은색으로 된 게 절반이거나 절반 이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펼쳐본 겁니다. 그래서 앞에 표를 다시 보시면 요것과 비교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시 앞으로 갈까요? 제가 좀 지원 가능 등급을 말씀드리면 한양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초 1등급 그리고 중앙공국 숭실 연세 경위 정도면 3등급이면 충분하고요. 이화여대는 4등급도 풀 수 있어요. 4등급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상경계를 쓰고 싶은데
수리 논술을 보더라. 그러면 예를 들면 경희대겠죠? 경희대는 70% 이상이 사회상경계에서 선발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경희대 수리 논술 문제 풀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럴 때는 대학 입학처에 가면 논술 가이드북이나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기출문제 중에 수리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를 거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조금만 준비하면 가능할 텐데라는 생각을 보통 들게 합니다. 자, 요거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종합 정리한 겁니다. 언어 논술 실력이 취하게 되어 수학 실력 합격할 수 있다. 특히 한양 건국은 실질적인 반영 비율은 7, 80%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난도는 요 순서고요. 유형에 따라 고려할 사항은 앞전에 설명한 그 내용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좀 잠깐 살펴볼게요. 입결을 보면요. 그 수리 논술의 중요성이라든지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23, 25, 24 되어 있는 건요. 학교가 입시 결과를 매년 발표하긴 하지만 모든 자료를 발표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논술 성적의 합격생 70%의 논술 성적 이거 발표 안 하는 대학도 있고요. 내신 평균 등급만 발표하는 대학도 있고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25도 있고 2023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선발 인원 보면 연대 그리고 한양대, 이화여대 노란 부분 있죠? 절반 이상 뽑죠. 그리고 합격자 평균 점수는 연대는 오히려 사회상경위가 높다. 그죠? 논술 전형 쓸 때, 연대 쓸 때 기왕 쓰는 거 어디 쓰겠어요? 경영경제계열 같은 거 쓰겠죠. 뭐 특정 학과는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만 비인기학과, 신학과는 잘 안 쓰겠죠. 그죠? 신학과 비인기학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쓰는 학생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사회상경계는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한양대 보니까 오히려 높네? 연대 쉬운 거 아니야? 그게 아니죠. 어머님들께서 입시자료 보실 때 유의할 점 하나예요. 대학을 비교하면 안 돼요. 논술 성적은. 그런 식이면 광운대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대학이에요. 광운대 합격자 평균 점수 보면 95, 96 그러거든요. 기본 점수 엄청 준다는 얘기고요. 점수를 좀 퍼주는 경향이 있고 여기는 되게 타이트하게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 수리 논술의 영향력은 찾아볼 수 없고요. 한양대가 요게 이제 함정입니다. 최근 학교 거기 책자에 있는 자료와 달라요. 최근 조사를 다시 올린 겁니다. 오히려 상경이 높다라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수리 논술 변별력이 낮느냐? 요거는 2024와 25에 한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처럼 쉽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2023년도 이전에는요. 인문 점수가 거의 90점대인데 상경 계열이 합격자 평균 점수가 61.2점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리 논술 50점 만점에 합격자 평균 점수가 예전에 본 데이터가요. 25.4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 데이터를 믿고선 물론 2년 연속으로 쉽게 냈기 때문에 그게 학교의 기준일 수도 있겠지만 재작년 그 이전 연도처럼 어렵게 낸다면 합격사는 뚝 떨어질 수 있다. 변별력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보세요. 인문과 상경, 사회상경이 점수가 낮죠. 심한 경우 15점 차이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죠. 그럼 이화여대 사회계열 수리가 쉬우냐? 쉽습니다. 그냥. 근데 이해 못한 부분은 왜 아이들이 점수가 낮을까? 그 합격자 보니까 사탐에서 경제 선택한 애들이 합격을 많이 했어요. 경제 함수를 내니까. 그 변별력이 크다고요. 보시면 되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큰 편차가 없이 오히려 상경계가 높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상경계가 다소 낮습니다. 통계치로서 그렇게 유의미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경쟁률을 보면요. 중앙대 보세요. 그리고 경희대 보세요. 어느 쪽이 훨씬 낮습니까? 절반 수준이 사회상경계나 경영경제결이 절반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학생들 중에 논술 선택한 이유가 뭐죠? 인문 논술 선택한 이유. 문과를 갔기 때문에. 문과 왜 갔죠? 수학이 약하니까. 그런 애들 많거든요. 그 논술 왜 하죠? 수능 육모 보니까 내가 새로운 길을 가야겠구나.
중간 보고 기말 보니까 역전은 불가능하구나. 그럼 남는 건 논술이지. 자, 수학 못해요? 수능 성적 좋지 않습니다. 내신은 논술에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수리 논술에 대한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피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장을 볼게요. 제 수업 안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개강반이 있는데요. 이 일요일 날 개강반은 논술에서 출제하는 8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압축하면 6개가 핵심인데요. 그 기초를 공부하는 수업이 13일부터 일요일 오후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입의 필수 유형, 그리고 학습 목표와 채점 기준에 따른 답안 작성을 진행을 하고요. 1대1 직접 첨삭을 통해서 아이들을 관리할 거고요. 그리고 이 공통사항 보시면 아이들이 수시원서 언제 쓰죠? 9월 초에 쓰죠. 그러면 8월 중순부터 상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형을 잘 쓰는지, 어떤 유형을 잘 쓰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유형을 8가지 배우는 이유는 각 대학의 기출문제는 결국 다양한 유형의 조합이 다를 뿐이거든요. 그래서 성적 처리를 해보면 이 녀석이 비교를 잘하더라. 뭐 소설 독해가 나오는 건국대 문제를 잘 풀더라. 그러면 너 건대 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팅의 시간을 가질 거다. 그리고 M테스트라는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 매해찰 성적을 제공할 겁니다. 그게 이제 신규 개강반이고요. 여기는 기존반입니다. 여기는 주로 상중위권 대학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성대부터 동국대까지 각 대학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까지 배웠던 8가지 유형에 대한 이해를 평가할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제 수업 소개까지 해서 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노중과 추론의 인문 강사 손동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올해 논술 일정이 얼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논술 일정을 중심으로 올해 논술 준비 지원하는 방법, 논술 준비하는 방법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뒤에 제 강의 소개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보시면 수시 1차 일정인데요. 연세대학교부터 홍익대학교까지 학교 개수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수시 2차 때 보고 1차 때 보는 학교들은 소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가 일정이 가장 빠른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수업 들으실 때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가능하면 회차를 많이 듣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영어 제시문이 좀 어렵게 나오고요. 보통 이제 등급으로 따지면 한 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독해할 수 있고 2등급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데 아마 4등급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수리 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 계열에서 나오는데 뭐 난이도는 높진 않지만 어쨌든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연세대학교 논술이 아무래도 최저도 없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도 없다 보니 인생의 한 방을 노리는 역전의 용사들이 엄청 많이 지원을 할 거거든요. 근데 아마 거의 대부분 허수가 될 거예요. 왜? 논술 문제로 결계를 좀 쳐놨으니까. 근데 이제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가 매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건 논술 문제가 1번하고 2번이 1-1, 1-2, 2-1, 2-2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문제 스타일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서 문제를 푼 것만큼 사실 실력이 조금 점점 늘어요. 연세대학교 논술은 어려워서 사실 논술을 계속 했던 친구들도 첫 회차에 정해진 시간 안에 다 쓰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 스타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들을수록 실력이 그만큼 느는 학교가 연대라 회차로 따지면 한 4번 정도 쓰시면 그때 한번 시험장 가서 다 쓸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추가적으로 들으면 글이 조금씩 더 단단해진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혹시 지원하게 되면 가능하면 만 회차를 듣는 게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성신여대, 그다음에 뭐 홍익대 이런 학교들, 뭐 단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학교들은 보통 학원에서 수업이 원서 접수하고 나면 3회에서 5회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4번 정도 듣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가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술 문제가 조금 평이해서 얘네 학교는 한 3번 정도 들어도 충분히 조금 소화가 가능합니다. 자,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이제 말씀드릴 게 서경대학교처럼 이렇게 약수령 대학교들 있잖아요. 이런 대학교들은 따로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 어차피 약수령 출제를 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스타일이 다 같거든요. 그래서 뭐 가천대, 뭐 삼육대, 뭐 상명대, 그다음에 뭐 서경대 이런 학교들은 약수령 대학이라고 묶어서 진행하는 수업이 있으니까 그 수업을 그냥 들으시면 돼요. 원서 접수하고 나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별 파이널 3회에서 5회 주로 4번 정도 들으시면 되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들을수록 좋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건 수능 끝나자마자 직후 주말 토요일 날 있는 일정입니다. 애들이 11월 13일 날 수능이 끝나면 금요일 하루 준비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시험 보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 수능 직후에 시험을 보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끝나고 나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11월 15일, 16일 날 있는 대학들은요. 그래서 보통 여기 학원에서 수능 끝나자마자 주말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수업이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한 4번 정도 수업을 듣고 시험장에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게 이과 계열에서도 언어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 생겨서 지금 보시다시피 언어 논술을 일반 인문계 모집 단위하고 함께 언어 논술 문제를 푸는 이런 어떤 전형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게 경희대학교는 이제 인문계열하고 사회계열하고 원래 시험 일정이 분리가 돼 있는데 경희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가 시험 시간대가 완전히 겹쳤어요. 작년에는 분리가 돼서 2합 5 정도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경희대 인문을 앞에 썼고 건대를 저녁에 가서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경희대학교하고 건대가 시험 시간대가 겹쳐 있어서 최저 등급 조건이 또 거기다 비슷하기 때문에 학교를 이 2개 중에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분산될 거예요. 경희대 인문하고 건대가. 자, 그리고 조금 이제 주의하실 게 건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가 인문하고 통합으로 나눠져 있는데 통합의 경우에는 수리 논술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거 꼭 지원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 논술을 되게 잘했던 친구가 있는데 경희대학교 자유전공학과를 썼고 그러면 사회계열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인문계 쪽을 수업을 과거에 했었거든요. 근데 경희대학교 인문 수업을 듣고 있어서 저는 이 친구가 당연히 인문 쪽을 시험을 지원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했는데 애가 시험 보고 연락이 온 거예요. 문제가 갑자기 수리논술 문제가 나오고 안 푼 게 나왔다고. 근데 이 친구가 수학을 되게 못해가지고서 사실 인문 쪽을 쓴 거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예비 6번을 받았어요. 예비 6번을 받았는데 5번까지밖에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논술을 준비하고 수학을 조금 철저하게 준비해서 중앙대학교 경영경제 쪽 합격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숙명여대가 아직 일정이 안 남았는데 만약에 숙명여대가 요 토요일 날 건대, 경희대학교하고 비슷한 시간대에 만약에 숙명여대 논술 시험 시간대가 편성이 된다면 그 시간대는 경쟁률이 매우 낮을 겁니다. 최저 등급 조건이 비슷하고 어차피 여학생들만 조금 지원할 수가 있어서 숙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대 만약에 시험을 보게 되면 아마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숙대 최저 맞추면 경쟁률이 꽤 많이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지원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날 오후에 시험을 보는데 숭실대학교도 최저가 2합 5입니다. 그러니까 숙명여대하고 건대하고 같아요. 근데 어머님들 혹은 아버님들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경희대학교 입문하고 숭실대학교를 동시에 합격을 했어요. 어디 보내시겠습니까? 주로 경희대 쪽을 많이 보내시겠죠. 숭실대학교 가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인지도가 뒤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숭실대학교를 지원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숭실대학교 역시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고 숭실대 합격을 해도 충분히 다닐 의향이 있다면 숭실대학교 한번 지원해 보셔도 됩니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요. 예.
그리고 숭실대학교를 지원하실 때는 경상계열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게 수리 논술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수학 등급에 비례해서 성적이 나오는 학교가 아니고요. 경제 과목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지원 여부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를 들었으면 경상 쪽 쓰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인문 쪽 쓰시면 된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수능 끝나고 나서 그 직후에 일요일 날 시험을 보는 대학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려대학교하고 서강대학교가 시험 시간대가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은 아마 앞에 고대를 보고 뒤에 이제 서강대를 보는 그런 일정들을 많이 짤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학교 모집단위 일부와 고려대학교 모집단위 일부 시간대가 겹쳐 있어서 아이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강대학교가 아마 고대를 욕하면서 시험 일정을 뒤로 뺀 것 같아요. 그리고 경희대학교하고 이제 동국대학교가 경희대학교 사회계열하고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시험 시간대가 역시 겹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대하고 경희대 중에 우리 아이가 어디를 좀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좀 높은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나중에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계열별로 시험 일정이 조금 다른데 숙대가 만약에 이날 경희대학교하고 동국대학교하고 또 비슷한 시간대에 시험을 본다면 역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중에 조금 고려하시고 지원 전략을 짜시면 될 겁니다. 물론 원서 접수 기간 전에 다시 한번 이런 설명회들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디테일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수능 끝나자마자 직후에 있는 대학들은 미리 조금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보통 4번 정도 들으시면 따라갈 만할 겁니다. 자, 다음 수능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주말 일정입니다. 11월 22일 토요일 날 좀 눈에 띄는 학교들이 한양대부터 뭐 이제 의대, 외대, 뭐 동덕여대, 세종대 등등이 있는데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전 타임이 수리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쪽을 수학 못하면 지원하셨을 경우에 큰 낭패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는 올해 최저가 생겼죠. 세계합 7로. 그래서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질 겁니다. 아참, 갑자기 한양대학교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난 건데 얘네 학교가 작년까지는 최저가 없었거든요. 근데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150대 1에서 200대 1 정도 나왔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연세대학교도 똑같이 최저가 없거든요. 내신도 안 보고. 근데 연대는 60대 1 정도 나왔어요. 좀 웃기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내가 최저 없는 학교 하나만 쓰라고 하면 연대를 쓸 것 같은데 왜 애들이 한양대학교를 더 많이 지원했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문제가 좀 연대가 더 어려워서?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애들이 양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전교 한 1, 2등 조금 이제 정규권에 있는 애들이 연대 지원하는데 내가 그 정도 공부하진 않지 않았느냐. 이제 걔네들한테 조금 미안해서 제가 봤을 때 한양대학교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양대학교를 지원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타임이 오전하고 오후로 나눠져 있는데 뒷타임은 인문2고 인문2에서는 숭실대학교하고 비슷하게 경제수학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경제 과목을 수강했으면 인문2 아니면 인문1 이렇게 지원하시면 되고 시험 시간대가 이화여대가 특이한 게 매해 이렇게 4시간씩 잡아놓는데 실제 시험 시간은 10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화여대 시험 일정을 이렇게 잡아놓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애들이 4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는데 끝나는 시간이 같다고 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어도 끝나는 시간이 동일하다. 예를 들어 인문1은 12시 반에 끝나는 건 맞고요. 인문2는 6시에 끝나는 건 맞는데 시작하는 시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외대 같은 경우에는 계열별로 오전에 보는 타임이 있고 오후에 보는 타임이 있는데 앞 타임은 인문이고 뒤 타임은 사회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앞 타임의 인문은 영어 제시문은 조금 쉬운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로 따지면 연대가 탑이고요. 연대 같은 경우에 탑이고 외대 인문 같은 경우에는 연대의 분량 영어 제시문 분량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고 한 3등급에서 4등급 정도면 어느 정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으니까 영어 제시문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은 안 나와요. 다만 도표와 그래프 문제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세종대학교도 최저가 2합 5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시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경희대, 건대, 동대보다 인지도가 조금 뒤에 있어서 최저 맞춰가지고서 내가 세종대학교 정도 합격해도 충분히 숭실대처럼 다닐 생각이 있다고 하면 한번 지원해 보셔도 돼요. 단 꼭 주의하셔야 될 거는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에서 가장 내신을 많이 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4등급 때까지만 지원을 하세요. 5등급 넘어가시면 논술로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예. 자, 수능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 일요일 일정입니다. 이제 눈에 띄는 학교는 뭐 중앙대학교, 그다음에 외대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 타임이 술이고 경영경제가, 그다음에 뒷 타임은 인문대학부터 적십자 간호까지는 수리노수 문제가 안 나오고요. 그다음 외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앞 타임이 인문, 뒷 타임이 사회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학들도 추가적으로 나오면은 구체적인 시험 시간대를 업데이트해서 학생들을 편으로 조금 나눠드릴 텐데, 수능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주말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이런 학교들은 언제 준비하실래요? 언제 준비하실래요? 예, 수능 끝나고 나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능 끝나고 나서 월, 화, 수, 목, 금, 수능 끝나고 나서 직후 다음 주 보게 되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날 여기 학원에서 계속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애들이 학교에서 일찍 끝나기도 하고. 그래서 수능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주말에 보는 대학들은 수능 보시고 그 다음에 준비하시면 돼요. 단 요 일정에 내가 쓸 학교들이 예를 들어 3개 이상 있다고 하게 되면 2개 이상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진행되는 10월 달에 뭐 추석 특강이나 이럴 때 수능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주말에 보는 뭐 예를 들어 중대, 뭐 외대, 이화여대 등등의 학교들을 특강식으로 한 3회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미리 끝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논술 일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나중에 이 일정들이 다 업데이트되고 원서 접수 기간이 다가오면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 제 강의 소개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논술 강의를 했고요. 주로 이제 강남대성에서 강의를 오래 했었고, 지금 이제 논증과 추론, 그다음에 중계 학립 논술 출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출강을 조금 병행을 했었어요. 우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입 논술이 다른 여타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기본적으로 정답이 있는 시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정답이 있어요. 왜? 애들 채점을 해야 되니까 시험이기도 하고. 그런데 논술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이지만 다른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논술은 어차피 상대평가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대학별 채점 기준들 몇 개를 제가 이렇게 조금 소개해 드린 건데,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학교의 채점 기준 일부를 제가 이렇게 좀 올려드린 겁니다. 보시면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어차피 독해에서 차이가 크게 없다면 나머지 이런 학교 측에서 세부적으로 보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표현력도 챙길 수 있고 논리 전개도 챙길 수 있고 남들하고 다른 분석도 가산점으로 챙길 수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까지 수업할 때 다뤄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대입 논술에서 기본적으로 정답을 지향하지만 그래도 논술은 상대평가니 남들하고 조금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수업하는 강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제가 이제 디테일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건 한양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볼 수 있는 학생 우수 답안인데, 이 친구는 한양대학교 국어교육학과를 합격했던 친구였고요.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입니다. 당시에 이제 경쟁률이 190대 1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처음에 연락을 왔을 때는 그냥 그래 합격 축하한다, 한 요 정도 인사해서 끝났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 답이 한양대학교 인문논술 수석이었다고. 제가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8학년도 이후에 전체 인문논술 수석을 2명 배출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한 명이 이 친구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가 그래도 남들하고 조금 다른 건 어쨌든 논리 전개도 훨씬 더 조금 치밀하게 했고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깊이 있거나 다른 분석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떤 대학교 답안들을 이렇게 구성을 할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이 정도고, 근데 정답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 있으면 이렇게 빨간색 글씨 부분만 보시면 돼요. 이런 다른 분석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수업들을 진행을 해요. 남들하고 조금 더 다른 분석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논술에서 조금 자주 나오는 사탐 주제와 그다음에 이론들인데, 이 이론들을 애들한테 조금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 이론과 관련된 좀 구체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개념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여름방학 때 애들한테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사진 한번 다시 찍으실래요? 예. 여기 사회문화에서 좀 자주 나오는 주제하고 이론들, 그리고 정법, 그다음에 경제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와 이론들. 그래서 요 이론들을 단순히 던져주면 잘 모르니까 이 이론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적으로 덧붙여 학생들한테 나중에 제가 개념어를 익히는 어떤 자료집으로 아이들한테 배부할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면 사실은 이해력을 업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표현력을 업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제 지금 보시는 건 10잔말 풀이 퀴즈인데 제가 자체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익혔던 사탐 이론이나 개념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10잔말 풀이 퀴즈를 만들어 가지고서 조금 이해하는 그런 수업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제가 여름방학 때부터 진행되는 프로그램 안내인데 제가 7월 9일, 7월 10일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요 날짜에 재개강을 하거든요. 근데 7월 9일하고 7월 16일 수요일 날은,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7월 10일, 7월 17일 날은 제가 여태까지 수업했던 것들을 전체 복습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별 기출 문제들을 풀 텐데 1회하고 5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분류 문제, 그다음에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 문제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를 조금 잘 풀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연대 한번 조금 지원해 봐도 되고 외대 한번 지원해 봐도 되고 그다음에 경희대학교 지원해 봐도 되고 이런 어떤 학생들의 어떤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교들을 좀 고를 수가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점검이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 2회차하고 6회차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600자 이내로 나오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좀 짧습니다. 근데 애들을 보게 되면 긴 글 잘 쓰는 놈이 있고 짧은 글을 잘 쓰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짧은 글을 우리 친구가 잘 쓰는지 조금 테스트해보고 만약에 이런 글들을 잘 쓴다고 하면 중앙대학교부터 동덕여대까지 이런 학교들을 나중에 추천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답안 분량이 1000자 정도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1000자 정도 되는 분량들을 짧은 분량보다 더 잘 쓴다고 하면 서강대학교부터 뭐 성신여대까지 뭐 이런 학교들을 나중에 아이들한테 추천할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도표나 그래프 해석을 잘하면 연대부터 뭐 고대, 성대, 건대, 단대 이 정도 학교들을 나중에 아이들한테 추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8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뭐 우리 아이하고 조금 잘 맞는 대학들을 조금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보셨죠? 왜 고대나 경희대나 건대 같은 경우에 일정이 좀 중복되어 있고 경희대나 동대 같은 경우에 일정이 중복되어 있어서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만약에 골라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자기하고 잘 맞는 논술 문제를 풀 수 있는 대학들을 고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유입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될 영상을 6개를 제공을 할 거거든요. 개당 1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 따로 집에서 보고 그다음에 개별 쓰기 과제들을 드릴 텐데 그거 써서 갖고 오면 따로 첨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당 정원은 제가 12명으로 정했어요. 평일날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하고 인원수가 너무 많으면 제가 관리하는 게 조금 힘들기도 하고, 거기다가 아무래도 애들이 강사하고 접점이 조금 더 많은 게 좋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제 12명이 다 차면 첨삭 선생님 한 분이 6개 원고를 보고 제가 원고 6개를 보고 그러면 애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원고도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생각이고요. 인원수가 뭐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뭐 목요일반 같은 경우에는 얼추 한 9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반은 이제 첨삭 선생님 한 분 들어오실 거고 한 7, 8명 정도 되는 반은 아마 제가 전부 다 첨삭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8번의 수업들을 다 하나하나 성적으로 매겨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논술 성취도를 갖고 있는지 그 객관적 성취도를 확인한 다음에 이 점수와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들을 중심으로 나중에 9월 달에 가장 효과적인 수시 지원 전략들을 조금 짜 드리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드시죠? 네, 마지막입니다. 잠깐 저기 주의를 환기할 겸 내년에 우리 아이들이 다닐 학교 잠깐 보고 갈게요. 누구야? 이건 아니고요. 네. 자, 영상 나오는 사이에 잠깐 공지 좀 드릴게요. 일단
이것도 보시고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머니들 아시죠? 이거 꼭 봐주시고 뒤에는 이제 뭐 정보들이 들어있긴 한데 시간표가 잘 안 보여서 우리 센터장님이 예쁘게 만든 시간표 한 장짜리 이거 보시고 아이들이랑 상담하셔서 좋은 시간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딥다 중요합니다. 딥다 중요해요. 딥다. 이 시기 아니면 그 논술 강사들한테 1대1로 상담을 직접 요청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이제 7월 넘어가면 저희들이 이만큼 바빠지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일일이 통화드리기도 뭐 하고 지금은 수강 여부와 무관하게 다닐 생각이 없어도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갑의 지위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7월 넘어가면 수강생들 아니면 그 일일이 우리 호주생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하고 10분만 통화해도 그게 엄청난 시간이어서 쉽지 않으니까 지금 딱 이거를 체킹하셔서 이것저것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직도 연대가 안 끝났네요. 그리고 1분짜리 노래 부르기. 학교 많이 좋아졌네요. 그죠? 요렇게 멋진 보이십니까? 제 얼굴은 안 봐도 됩니다. 여튼. 이 멋진 이 두 대학의 합격생을 작년에 배출한 강사 이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그 팀장 좀 맡고 있어가지고 아까 공지 드린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꼭 그렇게 체크하시고 나가주시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에 이제 잠깐 드린 말씀은 원서 얘기예요. 원서. 이제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은 뭔가를 고민하고 잴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논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입시의 가장 베스트가 뭡니까? 논술을 안 보는 거예요. 논술 시험을 본다는 얘기는 플랜 B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첫 번째, 학종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이죠. 학종으로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놈의 학종은 앞으로 남은 기간 노력이라고 하는 뭐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 비용을 통해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전형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작년에 끝났잖아요. 이미 판단 그때 하셨잖아요. 쉽지 않겠는데? 이런 판단 하셨잖아요. 빠르게는 학교 수시 실적이 좋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이미 깨면 끝납니다. 지금 잘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1학년 때 학교에 내신 성적의 이 테이블이 아마 거의 안 변했을걸요. 왜냐하면 수시 실적이 좋은 학교는 그거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경직성이 없어요, 사실은.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확률이 높은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최우선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능성이 조금 괜찮다. 이를테면 이제 조금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학종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 쓸 수 있는 친구는 수능을 조금 소홀하게 준비하더라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거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변동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찌어찌 하면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 하셨기 때문에 지금 논술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거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또 논술 시험을 안 볼 수 있는 조건이 뭐죠? 수능. 수능을 깔끔하게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하고 홍익대는 수능 전에 시험을 보지만 대부분이야.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뭐 한양대, 중앙대 다 수능 후에 이제 논술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목요일 날 수능을 치르고 나서 가채점 하잖아요. 그러면 대충의 예상값이 나오잖아요. 정확한 건 아니어도. 그러면 성균관대 이거 시험 볼 필요 없겠는데 그럼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1년간 논술학원 다녔는데 논술 시험 안 봐도 돼요? 뭘요? 안 보면 얼마나 좋은데요. 꼭 봐야 됩니까? 안 봐도 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논술 시험을 보러 가게 됐다는 얘기는 수능이 망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은 사실은 고3 학생들한테는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루짜리 시험이 갖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니까요. 제가 매번 이것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제 제작의 사례는 성적이 7, 11, 11, 1이었다니까요. 국어를 16번까지밖에 마킹을 못한 거예요. 엄청난 녀석 아닙니까? 저 같았으면 요즘 애들 말로 지려가지고 시험을 끝까지 못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다치고 그중에 절반은 만점이에요. 이 괴물 같은 녀석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남학생이었고요. 여학생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6평, 9평. 6평, 9평 시험 중요한 건 아시죠? 요 고3하고 재수할 때 6평, 9평에 국수 0을 300을 4번 맞으네요. 두 개 모두 다 수능은 511, 511.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려서 하지 마라. 너 충분히 실력 있고 좋은 애인데 시험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대학원 가는 게 낫겠다. 너는. 외국 유학 가는 게 낫겠다. 너 더 잘할 것 같다. 어머니가 이제 말씀 들어줘서 이제 세 번째는 안 했는데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조건들이 이제 여의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논술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할 건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당연히 수능이라고 하는 제1 전형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논술학원을 지금 다니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그 이제 앞으로 애를 보내볼까라고 하신 분도 계실 텐데 후자의 경우는 아이하고 반드시 이건 이제 합의를 보셔야 됩니다. 대체로 학원 수업이 4시간이더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은 이제 과제가 1시간짜리 있다 하더라. 요 시간 때문에 네가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의 학습량이 줄어들면 다닐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만 하는 짓이죠. 이게 수능을 보완하려고 하는 전형인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능이 리스크해진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이들한테. 뭐 이를테면 엄마 나 잠자고 먹는 시간 빼고 다 공부밖에 안 하는 시간을 5석 빼란 말이야 라고 한다면 단위 시간의 능률을 어떻게든 올리셔라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모든 틈새 시간을 다 빼내야 됩니다. 그게 논술을 준비해야 하는 자격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논술은 그 다음부터는 성실함입니다. 생각보다 딥다 쉬워요. 엄청 쉽습니다. 혹시 시간이 가능하시면 아이랑 함께 수업을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하네. 이런 걸 우리 애가 못할 리가 없는데 왜 못하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어머니들이 아버님이 하셔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아이들이 이 시험을 못 보느냐? 학교에서 가르쳐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비슷한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잔인한 시험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 두 조건 때문에. 그래서 여튼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시작하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공부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뭐 12월 달까지 하죠. 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시하고 다른 수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원서 쓰기 전에 다 해야 돼요. 그리고 학종과 달리 또는 이제 수능 전형과 달리 논술 전형은 실은 저는 좀 세게 얘기하는 편인데 합불의 80%는 원서에 달려 있어요. 이게 완전히 극단적인 상대 경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논술에 합격한 친구하고 논술에 떠드는 친구는 논술 실력의 차이가 있다? 다놓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친구도 훨씬 잘하는 아이일 수 있어요. 이를테면 50대 1의 경쟁률인데 논술 실력으로 1등부터 50등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1등 빼고 2등부터 50등까지 전부 다 떨어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 논술 2등한 친구는 잘하는 친구예요? 못하는 친구예요? 잘하는 친구죠. 근데 내가 어디에 원서를 썼느냐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서를 내가 쓴 경쟁 환경,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능은 전국구 경쟁이라고 치면 1등부터 9등까지 서울대 의대 간 친구하고 그냥 완전히 바닥인 친구 같이 시험 봐야 되잖아요. 논술은 내가 원서 쓴 대학에 심지어 내가 원서 쓴 과의 애들하고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1점만 더 먹으면 붙는 거예요. 게다가 학종은 자격 조건이 좀 그렇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원서를 쓰면 입사관들이 정성평가니까 2호를 시켜버립니다. 이거는 자격 미달이야. 뽑을 수 없어. 근데 논술은 반드시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똥망인 글 중에 덜 똥망인 애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누가 더 잘하냐의 게임이 절대 아니에요. 누가 덜 못하냐의 게임입니다. 논술 1년 죽어라고 학원 다녀도 논리적인 사고력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조건들과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경쟁력을 누가 빨리 익히느냐예요, 사실. 그리고 누가 실제 이전형 엄청나게 전략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쓰느냐예요, 사실. 어디를 쓰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걸 언제 끝내야 되냐면 9월 8일 날 원서를 쓰잖아요. 그 전에 6장을 다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결정하실 거예요? 보통은 뭘 가지고 결정하죠? 6평 성적하고 9평 성적이잖아요. 6평 성적하고 9평 성적이 괜찮게 나와. 이를테면 성대, 서강대 정도는 까짓까 그건 뭐 수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디 써요? 연세대 써보는 거죠, 연세대. 왜? 아니 수능으로 성대 갈 수 있는데 논술로는 한번 연세 써봐야지 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 이렇게 원서 가이딩을 하고 상담도 하죠. 근데 한 말만 뒤로 물러서 그 질문이 얼마나 우매한지 따져보면 금방 아실 수 있잖아요. 그건 아이가 수능을 잘 볼 확률이 높다는 거지 논술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냥 연희동에 사니까 원서를 쓰는 것보다 그게 더 못한 짓이에요, 사실은. 도남동에 살면 고대 원서 쓰고, 송도 살면 연대 원서 쓰고, 이것보다 더 못한 짓이라니까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럼 우리 애가 얼마나 논술을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애는 이제 시작했는데요. 그게 무슨 이유가 됩니까?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 지금 너무 늦게 시작했는데 2달만 시험을 미뤄주실래요? 이거 안 되잖아요. 늦게 시작한 건 일찍 시작한 건 시험은 똑같이 봐야 돼요. 이를테면 가장 빨리 보는 시험이 9월 27일 연세대학교입니다. 올해는 연세대 판단이 조금 고민이 될 것 같긴 한데 여튼 그걸 9월 8일 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를테면 예전으로 치면 그 모의고사를 한꺼번에 쭉 본 다음에 그 모의고사 성적을 평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요 정도 성적대라면 어느 대학에 지원을 쓰면 좋겠다. 뭐 요렇게 선지원 후시험 구조였을 아주 예전에 입시 구조였을 때는 그렇게 해서 미리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논술도 지금 선지원 후시험의 구조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9월 8일 전에 수능으로 치면 봉투 모의고사 같은 걸 봐야 돼요. 그것도 한 번 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7, 8월 달에 이제 풀세트 문제 반을 여는 거예요. 기초반 열고 싶죠, 당연히. 기초반 열면 막 올 텐데요. 근데 그거 세워라, 내워라 해가지고 원서 쓸 수가 없다니까요. 기초반 그거 해가지고는 뭐 이를테면 아이가 성실한데 한번 연대 써보실래요? 정말 무책임한 얘기잖아요. 아이가 제 숙제를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이 정말 열심히 하는 애예요. 아이 관성이 연세대스러운데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조건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원서 쓰기 전에 이 아이의 실력을 테스팅을 해보고 그게 신뢰도가 조금 있으려면 여튼 추이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7, 8월 달에 풀세트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이제 저는 그중에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케팅에는 성적표를 좀 매주 나가는 게 엄마들한테는 좀 뭔가 우리 애를 잘 관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실은 성적표로 7, 8월에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월 저희 이제 미타매는 성적표 M테스트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만 하면 되니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실은 이제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어차피 6월까지는 조각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으로 치면 개념 학습을 하는 거라고요. 유형별로 막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 잘 푼다고 수학 우리 공부시켜보면 알잖아요. 유형 문제집 잘 푼다고 해서 모의고사를 잘 본다? 아닐 수 있잖아요. 이 아이가 문제집 더럽게 잘 푸는데 집에 있는 우리 애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문제집을 엄청 잘 풀어요. 근데 모의고사를 쑥 던져놓으면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세트를 풀었을 때 제가 가르쳐보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논술 문제 푸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이걸 다 할 수 있느냐. 문제도 연세대 문제는 더럽게 어렵고 서울여대 문제는 더럽게 쉽고 그렇지 않아요. 굳이 얘기하면 조건이 조금 압박이 심한 거죠, 연세대가. 그 정도 차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연습을 좀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시간 연습은 총량의 시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누가 못 맞춰요. 처음 본 놈도 가서 맞추죠. 막 시험을 보다가 덜 썼으면 교수님 다음 주까지 써올게요. 이런 놈은 없잖아요. 어떻게든 쓰겠죠. 근데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시간에 쫓겨 쓰겠죠. 그 논술은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어서 그 문제를 맞췄냐 틀렸냐는 채점의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의 글이 레귤러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시간에 쫓겨서 이를테면 글씨체가 흐려졌다. 이건 100% 시간이 쫓긴 거잖아요. 그런 아이한테 점수를 줄 리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훈련들, 단계별 훈련을 좀 하실 필요도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될 거고요. 근데 이게 또 기본기 없이는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들 모두 다, 호일 선생님도, 현경 선생님도, 모든 선생님들이 전부 다 개념부터 차근차근 하세요, 사실은. 이걸 우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으로 치면 그냥 문프를 통해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게 안 되는 과목 중에 하나여서. 근데 다행인 건 이 개념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머리 조금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성실하면 개념으로만 치면 애들 6개월 동안 반복했던 거 그냥 3, 4주면 끝날 수 있습니다. 이거 동시에 같이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아까 시간에 관한 얘기 잠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총량의 시간이나 단계별 시간, 이를테면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90% 시간을 이제 일단 줍니다. 100분짜리 학교는 당연히 뭐 일단 91분, 뭐 90분, 뭐 120분짜리 학교는 뭐 110분 요 정도 줘요. 그리고 뭐 이를테면 각자 한번 해보라고 하면 논제 분석, 요거는 어떤 학교의 문제를 풀더라도 이 순서를 벗어나서 풀 수는 없습니다. 모든 논술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다 이렇게 풉니다. 그러면 문제 분석에 뭐 10%, 제시문 분석에 한 20%, 뭐 개요 구상에 뭐 20%. 실제 이제 글씨 쓰는 건 이건 상수값이에요. 이건 내가 빨리 해야지 하고 빨리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수값이 이걸 굉장히 에버리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500자나 1000자 단위로 몇 분 쓸 수 있는지.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풀이 루틴이 잡혀 있어야 돼요. 풀 때마다 이 문제 풀고 저 문제 풀 때마다 푸는 방법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개요지를 그러니까 계획서를 보고 글씨 쓰는 게 매번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예측할 수가 없고 전략을 짤 수가 없어요. 100분짜리 학교는 어떻게 전략을 짤 거고 120분짜리 학교는 어떻게 전략을 짤 거고 성균관대처럼 분량이 없는 학교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짤 수가 없어요. 이 연습을 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 연습에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걸 안 하면 대개 아이들은 이 단계에서 이제 해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네. 여튼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문을 읽으면 뭐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국어처럼 한 번 더 읽어요. 그러면 이미 거기서 끝난 거예요, 게임은. 왜냐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의심된 결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을 수밖에 없죠. 근데 다른 독해 결과가 나오면 이건 경우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앞에 것도 뒤에 것도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보통 어때요? 계속 읽고 또 읽습니다. 답답하니까, 모르겠으니까. 언제까지요? 이제 알겠어가 아니라 더 이상 시간을 쓸 수 없을 만큼 쫓길 때까지. 그러면 이제 불을 보듯 뒷작업은 뻔한 거 아닙니까? 훨씬 더 잘 쓸 수 있는 실력과 조건과 경쟁력을 갖춘 아이도 엉망으로 쓰는 거예요. 뭘 쓰고 나온지도 모르고요. 이미 논술 시험을 보러 갔다는 건 아이가 한번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목요일날 이미 가채점 하고 나서 이미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어머님들 아버님은 등살 때문에 다리 때려치고 막 이러고 싶었는데 토요일날 상대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상대 경쟁률이 막 70대 80대 90대 1이에요. 그러면 학교 앞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이미 상처받은 아이가 얼마나 작아지겠냐고요. 그 시험장에 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 자제분들처럼 준비하고 시험 보는 애들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푼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시험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싹싹싹싹싹싹싹싹싹 쓰는 놈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겠냐고요. 뭐지? 나만 모르는 건가? 내가 1년간 학원을 다녔는데 나만 모르는 문제? 이미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이 작업을 루틴처럼 안 했으면 시집을 쫄리는 거예요. 훨씬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흔한 실수 중에 하나. 문제 한 문제, 그러니까 6월까지는 한 문제씩 풀어요. 보통 학원 프로그램들이 유형별로 접근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한양제를 제외하고는 풀세트는 여러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세트 연습을 안 하면 1번 풀고 1번 쓰고 2번 풀고 2번 쓰고 논술은 이 번호의 문항들이 일종의 하나의 주제의식으로 만들어진 논리적인 질문의 프로세스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아버님이 출제 교수들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고 첫 번째 미팅 때 뭘 결정할지를 생각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회식 장소를 제일 먼저 잡긴 합니다만은 그 회식 장소 잡고 난 다음에는 주제를 결정할 거예요. 이 주제 하나에 모든 문제와 모든 제시문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따로 풀고 2번 따로 풀면 당연히 이걸 관통하는 주제의식이 깊은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평소에 연습 안 해놓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7, 8월 달에 그걸 해야 돼요. 처음 시작한 친구건 오랫동안 이제 했던 친구들은 성적표를 받을 거 아니에요. 6월까지 아이가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7, 8월 달에 갑자기 아이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공부 잘하지만 시험 못 볼 수 있는 친구인 거예요. 논술은 그거 맞춰놓고 거기에 맞춰놓고 원서 써야 돼요. 다만 우리는 그 조건에서 하나 좀 벗어나 있는 게 있습니다. 여튼 제 수업은 이렇게 좋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빨리 넘어갈게요. 여튼 일단 실적이 얘기해 주는 거니까요. 그걸로 대충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수업도 꼼꼼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굳이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조교 선생님들을 많이 안 쓰는 이유는 제가 아이들 숙제를 내주는 게 좀 있어요. 저는 7, 8월 달에는 반드시 숙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혼자 이제 선생님 수업만 이렇게 듣고 하기에는 이제 늦었어요. 자기들도 학습 꼭 필요합니다. 엄청 필요합니다. 대신 출발점이 다르지만 실력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약점과 이 친구의 약점이 다를 수 있죠. 과제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풀 다시 쓰기 이건 사실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고인물들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을 작년부터 들었던 애들이 있어요. 얘들은 알아서 해, 알았지? 하면 알아서 해요. 걔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저 인간 좀 괜찮은데 한번 보내봐. 해서 이제 듣게 하잖아요. 그 친구들은 달라요. 그 친구들은 핀셋으로 지도를 해요. 너는 이걸 못하는구나. 근데 이거 너 계속해야 돼. 너 지금 다른 친구들이 B 하고 있지만 너는 B 할 때 아니고 지금 A 할 때인 것 같아. 그거 하고 넘어가야 돼. 야, 너는 내가 C도 안 가르쳐주는데 너는 어떻게 C를 알고 있니? 그럼 너는 A, B 하지 마. C 넘어가. 이렇게 가야 돼서. 그것 때문에 제가 수업을 좀 디테일하게 하는 게 좀 있고요. 제 교재는 뭐 수강생들이 자랑하는 교재여서 논제 선택 또는 이제 특히 이제 주간 해설집이 거의 완벽한 교사용 지도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솔직하게 저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막 강연하듯이 강의를 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몇 페이지에 어디에다 어떻게 필기해야 될 다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따라와요. 절대로 논술은. 근데 그걸 그대로 수업을 해설집으로 똑같이 일일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제 자랑 중에 하나, 요거. 논술은 어머니들도 이제 들어보시면 금방 아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 듣는 애도 피드백을 받으면 맞아요 선생님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대신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하고 비슷하냐면 영어 단어 외우는 거 비슷해요. 영어 단어가 어려워서 틀립니까? 철자 개수가 많으면 어렵습니까? 사실은 영문학적으로 비동사가 얼마나 어려운 동사입니까? 근데 애새끼들 그거 하나도 안 틀리잖아요. 왜죠? 엄청 반복하니까 안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면 되는데 이 입시 구조상 논술을 일주일에 7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자꾸 까먹는 거예요, 사실은. 알면서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까먹으면 되잖아요. 안 까먹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년간 배운 걸 수능으로 치면 단권화 노트를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워크북이라고 해서. 그리고 거기에 개인별 약점은 서로 다르니까. 알아야 될 필수 개념은 똑같죠. 근데 개인별 약점은 다 다르죠. 그거 기록하기 위해서 현장에 갖고 가게 합니다. 논술 시험장에 5분 전에 도착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시간 전에 도착하고 설마 셀카 찍고 있을 겁니까?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대신 이걸 매핑해야 돼요. 자, 비교, 유형, 응용 세 번째 거 그러면
쑥 펴면 나와야 돼요. 적용 패턴, 응용편 펴봐. 쓱, 쓱. 37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자기가 무슨 색깔로 낙서했는지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30분 안에 그걸 보면 이거는 이랬는데도 까먹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들한테 얘기해요. 나올 때 복권 사라고. 너의 재능은 딴 데 있을 거고 틀림없이 수능 잘 봤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잘 해놓으면 시험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원서 쓸 때 제가 쓰는 거. 그러니까 연대 얘기하려고 해요. 연대 하나만. 올해는 연대가 왜 이제 불편하냐면 제가 수강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원래는 7, 8월 달에 해보고 우리 아이가 이 자식이 생각보다 잘하네? 왜냐면 그냥 선생님의 그냥 빈말이 아니라 성적표가 말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연대를 써야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원서를 쓴 후에 준비를 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풀세트를 한 10회 정도 풀 수 있는 기간이 추석 때 있었어요. 추석 특강을 하면 돼요. 근데 올해는 9월 27일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9월 7, 8월 달에 해보고 괜찮네? 연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늦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결정일 것 같다. 가족회의가 필요하다. 선결정 후 메이드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호일쌤하고 제가 이제 연대 특강을 하는데 여름방학 때 불가피하게 미리 사회를 때리는 게 맞다. 왜냐면 9월 13일 이후에 평일날을 이용해서 스케줄링을 하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일주일 내내 아이를 학교도 안 보내고 계속 연대 논술만 시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요건 그래서 연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하나 더 드리고요. 수업은 호일쌤과 마찬가지로 다른 거 따로 수강할 필요 없이 영어 재심은 수리 문제 풀이법뿐만 아니라 정리법 정도 3단 정리하면 예쁘니까 그리고 언어 고득점 전략까지 수업 안에 전부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고요. 시간표는 요거 보지 마시고 아까 이렇게 생긴 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